네, 여러분. 김변의 방과후 법률사무소 두 번째 장에 대한 독서클럽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제목을 보시면은 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88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시면은 이 장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88페이지, 89페이지에 법을 마주하기 전에 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 88페이지를 보시면은 법에서도 절차가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는 절차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89페이지를 보시면은 법적인 절차는 대체로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그 과정이 좀 다르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의 종류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첫 번째 헌법소송, 두 번째 민사소송, 그다음 세 번째 형사소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이번 장에서는 헌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대표적인 사건을 따라가면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법조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에를 보시면은 지금 이 장은 총 세 부분으로 쪼개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하게 보면 세 부분으로 쪼개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을 때에는 헌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 순서대로 보겠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책에서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민사소송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형사소송, 그 다음이 헌법소송이에요. 그럼 90페이지부터는 민사소송,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제일 재밌어 했었을 부분인 것 같은데 108페이지부터는 형사소송, 그 다음 이제 126페이지부터는 헌법소송의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민사소송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90페이지부터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왔던 사건의 개요는 이래요. 나한탕 씨가 있는데 이분이 도박 중독이죠.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전 재산에 탕진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잃었던 돈이 91페이지 보시면은 231억 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231억 원을 잃고 나니까 되게 아까웠던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도박 중독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새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강원랜드 카지노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하게 되죠. 그 근거가 뭐였어요? 97페이지에 보시면 이래요. 나한탕 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강원랜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라 해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강원랜드는 손님이 판돈 제한 규정을 어기고 허용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거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들의 출입 제한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손해가 생겼으니 돈을 돌려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쪽에 나와 있어요. 96페이지에 첫째, 둘째에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강원랜드가 판돈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긴 사람은 누구냐면 나한탕 씨예요. 그런데 나한탕 씨가 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걸 강원랜드가 알고 있었음에도 말리질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판당 최고 1,000만 원을 걸 수 있었는데 나한탕 씨가 다른 사람까지 동원해서 똑같이 베팅을 하게 하면서 6천만 원까지 판돈을 올렸는데 강원랜드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말리지 않았다. 왜? 자기가 그 돈을 잃으면은 강원랜드에게는 큰 이득이기 때문에 말리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원랜드에 출입 제한 규정이 있대요. 뭐냐면 하도 도박 중독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이 카지노 출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면 그 사람은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강원랜드에서 이걸 어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98페이지에 보면은 이 소송 제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드라마에서 볼 때에는 재판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 만나고 검사 만나고 변호사끼리 막 치고받고 말로 하고 엄청 멋있고 이런 장면인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라고 나오죠. 실제로는 이제 글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원고인 나은탕 씨 측에서 불법적으로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라고 소송 제기를 했더니 피고인 강원랜드에서 스스로 도박해서 잃은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출제했던 문제는 이것이었죠. 재판과 소송의 뜻이 약간 다른데 그것을 좀 잘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첫 번째 민사소송의 첫 번째 단계는 소장을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판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1페이지 판결 선고와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심에서는 나한탕 씨 측의 손을 들어줬죠. 판돈이랑 피해 금액을 포함해서 약 28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이 나면 끝이 아니라 몇 심제다. 3심제를 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민사소송은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소장 접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가 된다. 그다음 두 번째가 재판을 진행한다. 세 번째가 판결이 나는데 이 판결을 불복할 시에는 몇 심까지 간다. 3심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알아두는 게 이 부분에선 제일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나한탕 씨 사건을 살펴보게 된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행정심판 부분이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 삼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삼성과 관련된 다른 부분을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뇌물공여죄,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을 주었느냐 안 줬느냐와 관련된 형사재판이 진행된 부분,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삼성의 재판을 살펴본 부분이 되겠죠. 110페이지에 보면은 범죄가 발생하면이에요. 형사사건은 범죄 발생이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면은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란 범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범죄가 일어났는지를 찾고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찰, 검찰 외의 또 하나의 특별한 수사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특별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은 누가 수사를 했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다라는 거죠. 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는지가 1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수사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방식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였습니다. 물건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117페이지를 보시면은 형사소송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라는 거는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소송을 시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는 부분이 117페이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공소 제기를 기소라고 부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에 피고인 측과 검사 양측이 치열하게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나면은 법원은 어느 쪽의 주장이 더 맞는지를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두 단계에 걸쳐서 판단을 내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20페이지인데요. 첫 단계는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분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고인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단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절차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121페이지에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로 나눠서 지금 도표화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 기간이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수사 방법이 압수수색, 체포구속 나와 있는데 압수와 수색은 물건과 관련된 수사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체포와 구속은 사람과 관련된 수사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판 단계에서는요.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죄 입증을 해야 되고 법원은 유무죄 판단과 형량 결정이라고 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단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 123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집행유예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형집행,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123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126페이지부터는 헌법재판과 관련된 소송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공 학생과 관련된 야간에 자율학습과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재판을 하느냐? 첫 번째 130페이지입니다. 위헌법률심판, 그 다음 탄핵심판, 그 다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도 할 수 있긴 하지만 현 정권까지 포함을 해서 탄핵심판이 있었던 것은 거의 몇 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자주 하는 행위는 뭐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위헌법률심판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32페이지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정한 법률이 적용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133페이지에 보시면은 위헌 법률 심판의 절차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재청 신청인데 이 재청 신청이 아까 나와 있었던 두 가지 조건에 맞는지를 따져봐서 재청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법원은 이 재청에 대해서 심판해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 재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위헌 법률 심판은 어디에서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헌법소원심판 기본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주로 하는 재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위헌 법률 심판이고 두 번째가 헌법 소원 심판이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조건, 특정한 법률이 적용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법률이 헌법 위반 여부가 그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신청하고 제청해서 결국에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위헌 법률 심판이고요. 헌법 소원 심판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기본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저랑 같이 퀴즈를 통해서 살펴보셨던 부분은 뭐냐면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 내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리는 방법이 달랐었는데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결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몇 명? 최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이 법률에 대해서 동일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보셨고요. 이상 2장과 관련된 독서 퀴즈 관련 특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좀 더 깊이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